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와, 대단합니다. 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변호사님. 회계사를 이제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이 자산 규모가 120억 이상, 그 다음에 부채가 70억 이상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제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는데, 결국에는 회계감사라는 게 그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하고 손익을 정확하게 제3자인 독립된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서를 내줌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많잖아요. 뭐 국세청 같은 경우는 세금을 얼마 걷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손익에 기반해서 어떤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국세청, 그 다음에 만약에 상장회사라고 한다면 우리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 뭐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주들 배당을 또 얼마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라든지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그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인 거니까.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해서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죠. 회계사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면서 이 회사의 어떤 신용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얼마까지 빌려줄 것인지 이걸 결정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담보대출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의 자산은 부족하지만 그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그것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회계사 역할이고요. 주 업무고. 네, 그걸 또 많이 잘하시고. 지금 거의 뭐 한 20년 훨씬 넘으시잖아요. 한 27년, 8년 되시잖아요. 이제 곧 30년 남으셨는데, 30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회계사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세무사 일을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에서 좀 더 수입이 많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사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미 회계사는 얘기했다시피 그 대상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개인 개업한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많이 할 수는 없고 그건 대부분 회계법인에서 하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든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그 옆에서 이제 매월 받는 보수, 기장료를 받으면서 그 회사 또는 개인 기업들, 식당도 포함, 이런 거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세무 신고를 해주고 장부를 작성해주는 업무를 하는 게 이제 세무사가 되겠고요. 그 소위 말하는 세무사 업무 중에서 기장 업무를 주로 하신다는 거죠? 예. 요즘 근데 자영업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즘 어때요? 뭐 그 기장 업무 하시면서 많은 걸 느끼실 텐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체감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거래처가 뭐 있다고 하면 그 전체 매출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이 어땠는가. 한 30% 매출이 줄었더라고요. 원인이 뭘까요? 그게 이제 경기 부진,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차피 가용 자원 내에서 소비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소비를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기장료는 뭐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소득세 신고라든지 법인세 신고하면서 조정료를 또 별도로 청구를 하는데, 그렇죠. 그 조정 보수도 같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인데 제 고객의 매출의 감소가 저의 수입의 감소로도 연결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그럼 감소되신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소송을 하러 변호사 일을 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그게 포르쉐 맞잖아요. 네, 포르쉐. 지금 아직. 뭐, 포르쉐가 제가 아는 포르쉐 말고 다른 포르쉐가 있는 겁니까? 리스로 해가지고, 이거 아시다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월 리스료로 해가지고, 큰 목돈 없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포르쉐는.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이게 좀 말문이 막힐 때가 많아요. 아무튼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이해해 주시니까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변호사로 돌아가서, 이제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경력이 제일 짧으신 거잖아요. 지금 회계사, 세무사는 이제 거의 30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변호사는 이제 10년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로 10년도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을 한번 주세요. 조세소송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가 세무 쪽이다 보니까 조세 관련해서 어떤 국세청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제
부가처분,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일반 모든 세목, 상속세, 증여세, 그 세목이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세금이 추가로 더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법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분, 그걸 이제 불복을 통해서 다시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을 이제 못 내게 안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걸 전문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제 세금이 부과되면 나 이 세금 못 내겠어. 너무 많아. 이거 부당한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제 불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소송 진행하시면서 조세 소송에서 제가 알기로는 탁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까지 섭렵하신 분이고 또 고려대에서 또 뭐 행정법 관련돼서 또 학위까지 수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학위를 받진 못하셨지만 아직 박사학위까지는 이제 그쪽에서는 탑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세 소송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아니면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주고 싶은 뭐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이제 제가 일반 뭐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들도 사실 조세불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조세심판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필수적 전치주의다 보니까 필수적 전치주의가 뭐죠? 필수적 전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설명 좀 이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재판에 가기 전에 어떤 한 단계 더 거쳐야 된다. 전심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으로서 조세심판원의 그 결정을 받고 나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원 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판단 받아봐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는 그만큼 조세 사건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막 일반 법원으로 갔을 때 이제 사실 재판부도 그 조세법에 대해서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세심판원의 어떤 세법 교수라든지 기존의 세법을 꾸준히 연구했던 학자들로부터 약간은 한 번은 검증을 받고 이제 법원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구체적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인상 깊었던 사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네.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지금 12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한 주택을 자기가 팔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데 이제 모 교수님이 그 용인에 집이 있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1세대 몇 채 갖고 계셨어요? 주택. 그 부부가 한 채, 부부 교수가. 네. 근데 이제 그 한 채를 팔았는데 그 한 채가 이제 다툼이 됐던 것은 주택이 아니다. 뭐예요? 이게 이제 다툼이 돼가지고 뭐였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틀에 박혀 있다고. 형식적이다는. 공무원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사람이 살지는 않아요, 그 주택에. 오랫동안 공가 상태, 그러니까 비워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수지구청 직원이 이제 재산세 부과를 할 때 현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왔다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그동안 한 8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한 5년을 주택으로 재산세를 쭉 내왔는데 갑자기 그 공무원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여기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수도물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말씀하셨죠. 단독주택을. 네. 그래서 그걸 비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창고로 그 수지구청에서 그걸 바꾼 겁니다. 용도로. 임의로라기보다는 직권으로 바꿔서 직권으로. 그것을 재산세 고지를 했죠. 근데 이제 납세자가 받았을 때는 주택분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으면 창고는 주택분 재산세, 이제 창고는 주택분이 아니라 비주거용 그 재산세가 한 7만 원, 8만 원? 그러니까 한 상대적으로 한 30%가 적게 나온 거예요, 재산세가. 그래서 이거 뭐지? 세금이 좀 적었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결국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지방세하 다루는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의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은 지방세 부과한 내역대로 창고를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라 해가지고 한 2억 3천 정도가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2억 3천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1심에서는 제가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어떻게 이겼다는 내용이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주택으로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 조세심판원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증인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많이 부족하지만 재판에서 그때 실제로 설계를 했던 건축사도 불러서 증인 신청해서 실제로 어떤 용도로 지었고 지금은 관리가 안 돼 있지만 뭐 그때 증언에 의하면 한 2주 정도 좀 보수 작업하면 바로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증언을 이끌어내서 결국에 그 실질적인 측면을 보고 이렇게 맞습니다. 판결을 내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국제기본법의 대전제가 실질과세 원칙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실질이 뭔가 그거에 이제 재판부가 저의 손을 좀 들어줬지 않나.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조세소송 쪽에는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동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또 비슷한 사례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뭐 한번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곡지 쉬어갈까요? 예.